정치권 이슈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신종 코로나 감염증 관련해서요. 정부에서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차관의 브리핑을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내 외국인 별도로 입국 절차를 받게 됩니다.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 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일상, 밀접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접촉자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하여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출연자분들 오시면요, 항상 인사들 나누면서 악수도 항상 하고 그랬는데 이 정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긴 심각한가 봅니다. 저희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목례만 하고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의 얘기니까 이제 후베이성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오늘 0시부터 입국을 금지한다. 네. 내일 0시가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1년의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포괄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 감염병 예방에 많이 이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라는 걸 좀 느끼고요. 그건 이제 지난번 메르스 사태하고 좀 비교해 볼 때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통한 슈퍼 감염자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전염병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접촉자하고 감염자들을 적절히 분리한다거나 또 그 접촉했던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대응 능력들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발표할 때 하다못해 이제 우한 교민이 수용돼야 될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부에서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네. 언론을 통해서 미리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혼란이나 일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발표가 혼선을 빚게 되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어떤 소통 창구를 일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경수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도 현 정부의 대응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체계적이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이게 변종형이거든요. 변종형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험함을 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병의 근원이 되는 모든 루트를 차단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 해가지고 중국하고 완전히 일단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 다 차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설득력이 된 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을 칭찬을 해보는 것 같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 날 이미 국경을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월 28일 그러니까 중국 국경을 차단한 네. 거죠. 1월 28일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달간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의료 관찰을 의무화하는 것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이게 철저하게 단절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정부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 여행을 갖다가 완전 철수 공고했다 아니 2시간 만에 또 바뀌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 부분 과거에 비해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하다.
여전히 그 부분은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사회의 1인 통치 체제라는 그 어떤 특수성과는 좀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네. 당연하죠. 사실은 이제 북한 체제하고 우리 대한민국 체제하고 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북한은 경제 현황상 중국으로부터 거의 모든 경제 구조를 의존형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자국민의 북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처가 취하더라. 근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이제 들 수 있는 요인을 정부가 제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 조금 우리 정부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대응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비를 새롭게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생각은 드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북한은 감염병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은 확산이 되는 걸 걷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예.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서 꽁꽁 닫아거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닫아걸어 버렸잖아요. 예. 그만큼 폐쇄적인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또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전 세계에 아주 촘촘하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원이나 물자의 이동이 또 사람의 이동이 그만큼 많은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사실 또 꽁꽁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식으로 나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메르스 사태도 또 초유의 사태였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였었기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지역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내로 막 들어오는 이런 문제들을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컨대 아마 감염병 전문가들도 다 예측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몇 년 주기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나라 국내만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인적인 통제들을 해나갈 것인지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 어떻게 대응 능력을 높여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는 데 따라서 적절하게 어떻게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 정부가. 그런 선택의 측면에서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정치권까지 휩쓸고 있고 여야가 각각 옹호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가 일제히 좀 지지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재난, 예를 들어가지고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뭐 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과거에 어떤 뭐 국가의 뭐 재난이 들면은 뭐 임금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죄수를 방면하기도 하고 네. 뭐 임금이 뭐 대신 죄를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전통 때문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지난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지금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그때 야당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발언들을 했습니까? 강력하게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부재 부분을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총체적인 대응력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지금 5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딱 5년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정권 잡아보니까 공무원을 움직인다는 것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대응 능력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이걸 가지고 국가의 재난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지나치게 모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럴 때에는 과거에 그와 같은 것들을 서로가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꾸로 제1야당이지만 정부 비판만 했지 사실은 어떤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당, 2당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다. 네.
똑같다라는 차원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에는 다른 거 과거 따지지 말고 일시 단결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쨌든 여야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2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속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선은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관련 상임위를 시급히 열어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사태 조기 종결과 종합 대책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 대응 국회 특위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국회의 문을 열고 선제적으로 정부 방역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망 강화, 서민 경제 침체 최소화,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2월 국회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것도 제안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재철 원내대표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연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인이 매일 3만 명가량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후베이 성 방문자 제한만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도 없고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없는 중국 눈치보기 찔끔 조치일 따름입니다. 보건당국의 일처리 역시 오락가락 갈팡질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내국인, 외국인의 전수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렴 증상이 없는 곧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뒤늦게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책임자마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은 협력은 하겠다라는 의사는 밝히면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는 또 비판대로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2월 임시국회는 서로 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치권 정말 복잡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들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정치권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좀 혼란스럽더라도 정치권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이 발견해야 하는데 책임져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을 정치권이 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국회 문을 열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위 상임위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던 것처럼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뭔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 검역법 얘기 당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 능력들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던가 이런 네. 대안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물론 이제 메르스 사태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메르스 사태 때 그때 지금 여당은 당시 야당이었는데 당시 야당은 그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 뭐 이런 감정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감염병 예방이나 또 대처 능력들이 현저하게 지금보다 떨어졌던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감염병 대처 능력이 없다, 아니면 부족하다,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도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적절한 지적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로 좀 접근하면 과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좀 자꾸 빼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하고 잠복기라는 것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를 마치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학을 너무 정치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뭐 사람들 다 닫아버리거나 네. 우리 국민도 중국으로 못 가게 하면은 그것만큼 시원한 대책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서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태도 한 2달 만에 종식 선언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에서 확산세가 꺾이게 될 경우에는 몇 달 만에 종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한중 관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두고두고 한중 간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정부가 지금 대처하는 게 뭐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런 대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국내 확산세로 볼 때 이쯤이면 한 번쯤 닫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시점들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무시하고 왜 중국 관광객들이나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 대안 없는 비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비판을 할 때 조금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제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행복하면 25% 정도가 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분한테 행복감을 전해주는 거예요. 2차 감염, 3차 감염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공포감을 갖거나 제가 불안해하면요. 옆에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옆은 그 옆에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 그리고 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굉장히 뭔가 불안감을 야기하게 만드는 뭔가의 행동이나 발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 바이러스의 2차, 3차, 4차 감염이 되고 싶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총선 준비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종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역구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면서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는 것 같은데 한국당 후보는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황교안 대표는 아마도 종로구 출마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해지는 것 같고 대신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 신인을 내보내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총선에 보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중진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미녀 자객 공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혀 생뚱맞은 형태의 공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종로 문제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종의 정치 신인을 내세우는 자객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실현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검토해 본 사실도 없는 것 같고 아마 네.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는 했지만 그건 어떤 분의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총선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는 뭐냐 보수대 통합이에요. 보수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판을 짤 것인가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다음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아마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아마 입장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종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나갈지 아니면은 지금 또 하나의 뭐 카드 되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예. 그분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유승민 대표가 또 차출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카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선거 전략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치 자객 공천처럼 뭐 정치 신인을 내세우는 거는 일종의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당의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수를 제거한 거죠. 변수가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에 상수가 됐을 경우에 야권에서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김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내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 차익을 본 부분들은 사회에 이미 기부했다고 하고요. 한 4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나한테
뭐 경선 자격조차 안 부여하는 것은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렇게까지 호소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냉철한 이성으로만 움직이는 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를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요인들이 오히려 더 표심에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를 떠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우겸 전 대변인이 일단은 좀 고통스럽지만 안 나오겠다고 마지막으로 결심을 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 해보시죠. 신당 창당 계획을 어제 밝혔는데요. 먼저 권은희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국민의당에 비해서 이 호남의 지지, 이 호남의 그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당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때는 제3지대라는 공간이 전혀 열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무당층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33%를 점할 정도로 이 제3지대 공간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이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는데 대부분은 4년 전만큼 녹색 돌풍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저기 동의하고요. 일단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 얘기했죠. 저 정당은 이번에 정당을 창당하는 걸 갖다가 뭐 탈이념, 탈지역주의, 뭐 진영 논리 이거 탈피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중도 정당인데 중도 정당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냐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좀 격하게 표현해서 뭐 무식한 표현이다 하면서 왜 그게 없느냐? 영국의 뭐 토니 블레어라든지 뭐 미국의 빌 클린턴 모두 다 중도를 표방했지 않느냐? 근데 저는요 이분이 앤서니 기든스가 쓴 그 제3의 길이라는 책은 좀 읽어보시고 뭐 무식하냐 안 하냐 그런 말씀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3의 길이 토니 블레어라든지 아니면은 빌 클린턴에 의해서 정립이 됐지만 이것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미 한물간 이론을 갖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토니 블레어 찾고 빌 클린턴 찾으면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 무식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밥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